그동안 새 정부의 총리 영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물망에 올랐던 이분이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원장에서 다음 정부에 대한 청사진 좋은 그림 방향을 그렇게 그려드린 다음에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이 당선인의 전체적인 국정 운영 방향을 잡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정권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제가 공헌을 할 수 있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자 생각합니다. 또 사실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재충전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재섭 위원장님, 그러니까 총리직에 도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않겠다는 말씀이죠. 아하. 네, 이제 사실 유력한 총리 후보로 거론됐었던 안철수 위원장이 사실 이제 나는 총리 안 하겠다 이제 선언하는 셈인 건데 이제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은 그 안철수 위원장의 정치적 행보는 어느 정도 다들 국민들께서 가늠을 하고 계실 거예요.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어떤 비전 같은 것들을 갖고 계실 텐데 우리가 여기서 총리라는 자리를 한번 되짚어 본다 그러면 모든 그 대선 후보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대선 후보 못 된다, 대통령이 못 된다라는 징크스가 있는 자리가 또 총리거든요. 보면 바로 우리 전임 이낙연 총리만 해도 이후에 사실 정치적 입지들이 굉장히 좀 좁아지면서 뭐 당대표까지 가긴 했지만은 결국 대통령 최종 후보가 못 되지 않았습니까? 역대 총리 후보들이 다 대선 후보로서 물망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총리가 되면 대통령 후보가 못 된다. 이제 아마 이런 징크스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 이제 총리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을 하면서도 동시에 대통령을 향한 공격, 행정부를 향한 공격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을 하면서 사실 어려운 자리거든요. 우리 정치적으로 굉장히 소모가 강한 자리입니다. 아마 그런 거를 염두에 뒀을 때 안철수 위원장은 차라리 당으로 돌아가서 본인의 정치적 공간들을 계속 넓혀가면서 차기 대권 행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아하. 더 넓은, 더 몇 수 앞을 내다본 행보일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아니 그러면 백성원 변호사님, 윤석열 당선인도 오늘 기자회견 보고 안 거예요? 안 나겠다는 것을? 어제 먼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고 저는 이제 요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뭘까요? 게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이 과거에 단일화할 때 총리직을 약속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이른바 이면 합의. 네, 최소한 총리직 약속은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은 좀 일단 첫 번째 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안철수 위원장이 그 단일화할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죠. 통합정부하고 그리고 행정적인 그런 경험을 좀 하고 싶다는 얘기. 그게 딱 총리잖아요. 생각해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되지 않았다면 윤석열 당선 입장에서도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를 원하나 안 하나 이게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오해도 미리 푸는 게 필요했고 그래서 총리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먼저 한 거고 또 더 나아가서 국민들 입장에서 또 어떠냐면 저기 안철수 위원장 분명히 나중에 총리할 것 같았는데 안 한 거 보니까 윤석열 당선이 팽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국민들한테도 윤석열 당선인에게 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총리직을 수락하지 않고 그 말 그대로 당으로 들어가고 하겠다는 그 이유들 그런 이유들을 국민들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소상하게 설명드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사실 지금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대선 전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자신은 의정 경험도 있고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경험도 있는데 그리고 뭐 다양한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의사로서도 뭐 사업가로서도. 그런데 행정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 추측들이 야 총리 자리 지금 이제 담보된 거 아니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얘기로서 총리 안 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그 사이에 뭔가 심경의 변화가 생긴 걸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당권 도전이나 경기지사 이야기도 있는데 이에 관련하신 생각 궁금합니다. 우선 지방선거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권이라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 임기가 내년이니까요. 지금 당장 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 임기가 끝나면 당권에 도전하실 생각이 있다는 뜻인지 좀 1년 궁금합니다. 뒤면은 한참 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그 부근 가서 판단할 생각입니다. 원래 정치에서 그런 일들은 뭐 장기 계획 세운다고 그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요, 사실 오늘 아침에 시사 프로그램에서 거의 모든 패널 분들이 총리직에 만약에 도전을 이미 오늘 조간에 몇몇 조간 났잖아요. 총리직 안 한다고. 총리 안 하면 당권 도전 공동대표로 가는 거 아니야? 왜? 내년에 이준석 대표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엄청나게 시간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전망을 일단 무색하게 만드는 본인이 지금 그럴 계획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거꾸로 이렇게 여쭤볼게요. 손정희 변호사님. 당장에 지방선거도 안 나간다. 6월 달에. 그리고 내년까지 이준석 대표 임기 남은 거 건드릴 생각 없다. 그럼 1년 동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안철수 위원장이 표면적으로는 새 정부의 외연과 지지 기반을 넓히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정치인이고 사실은 안철수 위원장이 이번에는 대권에서 사퇴를 했지만 차기 어떤 대권에 도전할 것은 명확해 보이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본인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 당내 기반, 본인에 대한 지지 세력, 정치인들의 세력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표면적으로 지방선거와 현재 당권에 도전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만간 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사실 당내의 지지 세력을 넓히는 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본인의 세력을 만드는 일을 더 중요하게 판단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당권, 그러니까 당대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6일 지방선거에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거에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할 여지가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그 활동을 기초로 해서 내년 당권 도전을 해서 당대표 선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 안철수의 행보는 앞으로도 굉장히 강폭 행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궁금증도 생겨요. 왜냐하면 전혜연 평론가님, 한 당의 어떤 조직의 장은 자신의 거취도 중요하지만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의 자리도 많이 마련해주고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본인은 지방선거 안 나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당권 도전 일단 들이밀 생각 없다. 그래도 뭔가 당에 지금 앞서 기자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당의 기반을 확대하나 넓히겠다. 그렇다면 뭔가 지방선거 앞두고도 자기 사람을 좀 뭔가 심을 그런 계획 같은 거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대표의 예전 회동에서 보면 이 공천 문제가 네 가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공동으로 하는 위원회에 관한 얘기가 오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대표의 사람들이 출마를 해서 당선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합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당 안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입지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방선거를 통해서 당선자를 많이 내고 또 만약에 어려운 지역에 가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띄어서 당선이 된다면 이른바 신안철수계가 탄생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본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가 대선 이후의 선거이기 때문에 사실 일각에서는 어쨌든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이 조금은 유리하다라는 분석이 현재로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선거를 낼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선거에 집중을 해서 본인의 정치적 무대도 넓히고 말씀해 주셨던 본인의 사람들이 많이 지방 정부에 진출하는 결실도 얻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또 낫지 않을까 그런 분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백성원 변호사님, 사실 이게 이런 언론들의 질문이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선 기분이 썩 좋을 리는 없지만 이번에 총리직을 안 맡겠다고 한 배경에 일각에서는 그 수천억 대의
안랩 네. 주식 처분 문제가 골머리를 앓게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도 나와요. 사실 뭐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 안랩 지분 18.6%니까 대략 한 2,480억 정도의 그렇게 돼요? 가치거든요. 근데 공직자윤리법상 보면 본인과 이해관계자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매각하거나 아니면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거는 그냥 완전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뭐 이게 단순히 재산을 뭐 뭔가 포기한다 만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건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창업주였던 안랩의 창업주 그랬죠,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완전히 본인이 다 백지 신탁하고 내려놓는 거는 또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물론 그것 때문에 총리직을 그렇죠. 이것 때문에는 뭐 안 절대적인 건 한다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니겠습니다만 네네. 이건 역시 이런 판단하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배제할 수는 아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기자회견 당시에 눈길을 끄는 대목이 좀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자실 새로 마련했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전혀 불편하지 않으신가 보네. 아, 와이파이 안 되는 건 할 수 없네요. 저도 테더링 하면서 쓰거든요. 근데 테더링이 되는데 왜 와이파이는 안 되는지 알 수는 없어요. 저도 사실. 네. 저는 또 오늘 기자회견을 저도 생중계로 봤습니다. 배 소장님. 근데 네. 그 일단 저 말이 뭐 중요하고 그걸 떠나서 여유가 좀 생겼다는 안철수 위원장이 네. 기자들 앞에서 농담, 그것도 웃으면서 농담을 건넬 정도로 그러면 자기도 솔직히 와이프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테더링 하고 겨우겨우 지금 인터넷 잡고 쓰고 있어요. 뭔가 참 달라진 것 같기도 해요. 과학기술 전문가인데 아. 테더링 문제 좀 해결을 해주시지. 네. 통신사에 연락만 하면 되는 건데. 네. 그런데 그 여유가 뭘까? 아하. 답이 나왔죠. 재충전을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당장은 기회가 아니죠. 안철수의 시대가 아니라 윤석열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답은 이미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를 해버렸다. 아하. 뭐냐, 재충전을 하겠다.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임기 1년이다. 그러면 2023년 이후부터 서서히 모색을 하겠다. 그 이야기는. 그런 데는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합당 후에 당내 기반을 파고들겠다. 아하. 그 이야기는 네. 겪어보니까 홍준표 의원의 사례를 보니까 당원들 붙들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알게 된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회가 선거를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다수당을 만들어낼 때 이 사람이 대선 후보급이 되는 거예요. 그건 2024년이겠죠. 그러니까 여소야대는 뭘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국무총리가 되더라도 아니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인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가 2024년 총선에 다수당이 되는 역할을 본인이 네. 적극적으로 나서면 대선 후보로 또 떠오를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게 뭐냐. 결국에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설명을 드렸지만 두 가지 이념을 잡아야 됩니다. 중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보수 기반을 잡기 위해서 보수 진영의 기반을 다지는 데는 재충전이 아니라 이걸 재충전이라고 쓰고 보수 진영 기반 쌓기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이 대목에서 백성문 변호사님, 안철수 위원장이 오늘 이 모습만 가지고 물론 다 판단하는 건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여유가 생긴 듯하다고 보는 게 예전에 언론들이 그런 지적 아닌 또 지적을 한 게 안철수 위원장이 과거 선거 때마다 다 출마한다. 네. 이 선거도 출마하고 저 선거도 출마. 그래서 오늘 기자들이 지방선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갈 생각 없어요? 계속 물어본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재충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배 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여기서 갑자기 지방선거에 나가면 더 이상하죠. 아하. 저도 지방선거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생각해 보시면 저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도 나오려고 했다 못 나오셨죠. 그리고 이번 대선도 그랬죠. 또 지금 또 나가요 선거를? 그거보다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게 되면 국민의당이 아무래도 완전히 이제 보수색을 띠고 있는 당은 아니었으니까 이 안에서 본인의 어쨌건 지지 기반을 다져나가는 일들이 가장 중요하죠. 여기서 외톨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합당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 최소한 뭐 이렇게 지원 유세 같은 것들 다니면서 이게 소위 나는 이제 국민의힘의 안철수다라는 이미지를 좀 보여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오년 레이스를 결국 총선을 이기게 만들어야 안철수 위원장이 다음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겠네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보단 그러네요. 지금 긴 호흡을 가지고 아하.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달라진 모습일 수도 있어요. 언론들 분석 한번 볼게요. 기대해 볼게요. 자, 그런데요.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고 이제 공개적으로 언론 앞에서 그 말은 결국 국민 앞에서 약속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안철수 총리 카드 괜찮다라고 언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응원했던 사람이 있어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철수 대표께서는 뭐 총리를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추신 분이고 그리고 당연히 언론에서도 총리 후보군을 놓고 계속 이렇게 하마평에 오를 거로 보입니다. 네. 저는 안철수 대표를 배제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뭐 윤핵관이라고 지칭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저도 당선인과 몇 번이나 뭐 이렇게 교류를 했지만은 안철수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계시기 때문에 전혀 그런 배제는 제 생각에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김재섭 위원장님이 그래도 저희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 속내나 그런 생각을 좀 근접해서 알 거라고 생각해서 여쭤볼게요. 오늘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직 안 맡겠다고 한 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머릿속이 좀 복잡한가요? 아니면 그냥 뭐 안 본인이 싫은가 보다 뭐 이런 거예요? 뭘까요? 뭐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뭐 불편하긴 하겠죠.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안철수 위원장이랑 이준석 대표 간의 그 악연이 사실 뭐 하루 이틀 된 악연은 아니기 때문에 좀 오래된 악연이라서 아무래도 총리로 갔을 때 안철수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역할도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에 오는 것보다는 그 불편한 동거를 하기보다는 사실은 내각에 참여해서 안철수 위원장이 가지는 역량들을 발휘하기를 제 생각에는 이준석 대표가 더 원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안철수 위원장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정치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불편함을 무릅쓰고도 그다음에 과거의 악연은 덮어두고도 앞으로 당을 이끌어 나가는데 충분히 이 화합을 하면서 발을 맞춰가면서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면 실제로 안철수 위원장을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많이 배려하고 있다. 안철수 위원장에게 예를 다하고 있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공천관리위원들이 구성이 되고 있는데 그 공천관리위원회 명단 중에는 국민의당에 계셨던 분들을 적극적으로 이번 공천관리위원회 명단으로 넣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아직 우리가 합당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공천관리부터 6월에 있는 지방선거부터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힘을 합쳐서 발을 맞춰서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께 이미 선포를 한 것이거든요. 아하. 공천관리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영향력이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러겠죠. 결국 후보를 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국민의당 인사들이 대거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 역시도 그것이 불편한 동거라 하더라도 과거의 악연이 상당 부분 쌓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극복하고 결국 우리가 정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방 권력을 만들자라는 데에서는 충분히 두 사람 간의 합의가 있다는 것으로 제가 볼 수 있을 것 아하.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나 안철수 위원장이나 잘 화합을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전혜연 평론가님 사실 언론 입장에서는 우리 전혜연 평론가님 뭐 기자 생활 하시니까 언론 입장에서는 인사 기사가 참 힘들어요. 진짜 물 먹기도 쉬운 기사고 맞춰봤자 본전이고 그런데 일단 오늘 안철수 위원장이 이 총리직 안 맡겠다고 하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안 나오는데 안철수 이제 그럼 누구? 다음 누구지?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뭔가 의미 있는 결단, 모종의 결단 뭐 내리신 분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예요. 근데 이것이 왜 결단이고 눈길을 끄느냐. 대선에서 승리한 당의 지도부가 임기가 4월 30일까지 남았는데도 도중에 물러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요? 더군다나 의원들 누구도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뭐 빨리 물러나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죠. 아하. 그런데 김기현 원내대표가 일단 사퇴를 하겠다라고 밝혀서 다음 달 8일쯤에 새 원내대표가 선출될 예정인데 큰 명분을 보면 이제 민주당이 박홍근 새 원내대표 선출했으니까 우리도 빨리 우리 측의 협상 파트너인 새 원내대표를 세우자. 그래서 지금 단계부터 서로 협상을 해 가야 차기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 이제 풀어야 될 과제가 있잖아요. 그런 걸 잘 할 수 있다는 명분인데 한편에서는
아니 그 뭐 보름 2주 남았는데 이렇게 빨리 사퇴하는 게 총리 후보군의 물망이 오르내리는 것이 좀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실제로 뭐 권영세 의원이라든가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워낙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언론에서 대체적으로 평가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일각에서는 혹시 청와대에서 전화 오는 거 받았거나 기다리는 거 아닐까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 진짜 지금의 인사철 특히 총리직 하마평이 무성하다 보니까 행동 하나하나가 다 언론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잖아요. 의미 부여도 하고 관련해서 김기현 이제 물러났으니까 그래도 아직 후임 안 펴봤으니까 일단 김기현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뭐 이렇게 후보군으로 거론해 주셔서 감사하긴 합니다만 그거는 전혀 관계없고요. 그야말로 본인 스스로 선거 무사히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입각 제의가 이를테면 총리 제의가 온다면 마다하지 않으실 거죠? 저는 그 대통령 선거 마치고요. 한 3, 4일 지나서 제가 이제 파티는 끝났다. 선거 승리를 자축하는 때는 끝났다. 이제 다시 민생 속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제가 백의종군하겠다고 이미 페이스북에서 제 입장을 밝힌 바도 있기 때문에 그 뜻을 계속해서 관철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이제 기자들은 이제 불확실성을 지어나가잖아요. 안철수 안 나온대. 그리고 김기현 백의종군한데 그럼 누구 다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또. 내주 초에 이제 국무총리 후보를 지명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새 정부의 첫 총리 누가 되는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국민의 민생을 살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인선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 각 부처 장관들과 이제 거중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더십이 요구되는 자리, 즉 무게감 있는 인사를 지명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제 인물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여전히 이제 거론되는 분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박주선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입니다. 이분들 중에 누가 지명이 될지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경제 전문가 그리고 국민을 통합하는 인물이 이제 지명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김재섭 위원장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저 네 분 중에 지금 이 낙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언론들, 이제 기자들, 인수위 출입 기자들 또 얘기해요. 진짜 들으신 얘기 있으면 조금 해주세요, 이 자리에서. 조금 해줘요, 진짜. 제가 아쉽게도 인수위원회에서 굉장히 먼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들리는 얘기는 없고 그냥 제가 아는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서 그 내 후보군들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당이 없다, 여야가 없다 이렇게 저는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보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어느 정부에서나 유능한 인재로서 평가를 받았던 분이었고 마찬가지로 박주선 위원장이나 아니면 김한길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더 민주당이기도 했고 때로는 이제 국민의힘이기도 했고 이렇게 각 진영을 좀 넘나드는 분이셨고 김병준 위원장님 역시 노무현 정부 때 일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네 분의 특징은 어떤 뭐 민주당 사람이냐, 국민의힘 사람이냐, 진보 진영 사람이냐, 보수 진영 사람이냐 정의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초대 총리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상징성은 결국 그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점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인사들이거든요. 역대 정부들 보게 되면 예를 들면 YS 때는 우리 김영삼 대통령 때는 이 어떤 화합을 중요시하니까 굉장히 그 동서 화합을 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 초대 총리가 됐고 이후에 뭐 경제에 중요한 정부에서는 경제에 유능한 총리들 초대 총리를 임명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여줬는데 윤석열 정부의 상징성은 누가 뭐래도 화합, 그다음에 어떤 국회 간의 우리 갈등을 해소하고 이런 사람들이 총리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사실 전 국민들이 다 느끼고 계실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내 후보군들이 여야를 넘나들면서 유능한 인재로서 평가받았던 사람이라 그러면 저는 이 내 후보 중에는 반드시 한 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점은 지금 언론들은요.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목, 금, 토, 일, 4월 3일. 다음 달 3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왠지는 여러 번 거듭 말씀드렸으니까 아실 거예요. 월요일 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기 제일 좋은 게 일요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가 제일 타이밍이 적기다고 보는데 이번 주말 또 관심 있게 언론에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권에 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근데 최근에 이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 논란이 뭐 언론에 굉장히 뭐 이곳저곳에 많이 보도가 그러니까요. 되는데요. 네. 일단 시작은 이제 한 시민단체에서 청와대 특활비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는데 네. 행정법원에서 이제 안보와 관련된 걸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이제 의혹들이 제기되는데 청와대에서 최초에 이제 무대응으로 좀 일관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또 많은 네티즌들이 네. 그동안에 나왔던 기사나 영상 등을 종합해서 김정숙 여사 과거에 입었던 옷, 장신구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서 공개석상에서 입었던 옷이 코트가 24벌, 롱재킷이 30벌, 지금 저 나오는 사진입니다. 세상에. 원피스 34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총 178벌의 옷을 착용했다라는 거하고 액세서리는 한복 놀이개 51개, 또 스카프 머플러 33개 등 총 207개를 착용했다. 그러니까 이거 비용이 너무 과다한 거 아니야? 혹시 특활비를 이거 산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논란이 커졌던 겁니다. 일단은 이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네티즌들이 저걸 찾아냈대요. 뉴스 등을 통해서. 대박 사건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논란에 지금 저런 사진 등이 올라오면서 이 널리 좀 퍼지고 있고 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는데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청와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청와대에서 어제 오후 브리핑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예현 청와대 부대변인 입장이 나왔는데요. 네. 김정숙 여사 의상 관련해서는 특활비를 사용했다라는 근거 없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고요. 의료구인 목적으로 특활비나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라고 이제 명확히 밝혔고 국가 외교 안보 등의 사유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은 유감이다. 김정숙 여사 옷을 사는데 사비로 얼마를 썼는지는 공개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비 개인 돈으로 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명 내용 중에 보면은 빌려 입은 옷도 있다, 뭐 이런 해명도 있다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 때 김정숙 여사가 뭐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한 모 브랜드의 의류를 빌렸는데 이 의류에 이제 한글이 새겨져 있다라고 해요. 네. 그런데 이 옷을 착용한 뒤 반납했고요. 이 브랜드에서는 이 반납받은 의상을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이 유명 브랜드의 옷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옷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여를 했고 다시 아. 돌려줬는데 거기서 이제 박물관에 기증을 한 거다라고 해명이 있었고 또 다른 한복 같은 경우에는 페트병을 재활용한 한복을 입은 경우가 있는데요. 지난해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때는 환경부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이런 한복을 제작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김 여사는 이 의류 역시 행사 때 착용한 뒤 반납했다고 합니다. 일단 뭐 빌려 입고 반납한 옷도 있다는 거는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앞서 누리꾼이 뭐 지극정성으로 각종 언론 기사, 이 방송 화면 등을 캡처해서 찾아낸 옷 보면 최소입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뭐 행사도 있었을 테니까. 178벌의 옷을 지금 청와대 입장이라면 이걸 다 개인 돈으로, 개인 비용으로 샀다면 일단 돈을 많이 지출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재섭 위원장님. 그러니까 저걸 이제 만약에 사비로 했다 그러면 굉장히 아마 돈이 많이 들었을 거라고 예측이 좀 되는 게 사실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한 보름 정도 지나가지고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특활비라든지 이런 거 전 정부보다 훨씬 줄이겠다. 뭐 불필요한 예산들은 다 줄이겠다.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하면서 심지어 아침, 점심, 저녁 청와대에서 나오는 밥값도 월급에 제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가지고 굉장히 박수를 받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럼 월급은 더 줄으셨을 거예요. 그대로만 따른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178벌 다 사시려고 그러면 사실 글쎄요, 뭐 많이 들었겠죠. 많이 돈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이 김정숙 여사의 옷 논란과 관련돼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김정숙 여사가 옷을 입을 수 있죠. 그것이 뭐 특활비로 사용이 됐든 아니면 외교부에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급이 되는 그런 비용으로 의전 비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것까지는 그럴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청와대 해명이 사실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뭐 안보상의 이유로 특활비를 공개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가 나중에 좀 논란이 더 커지니까 사실은 다 사비로 산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법적으로 그 영수증을 공개할 의무는 없죠. 예를 들면 개인 사비로 결제한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이 요구한다고 그걸 다 보여줄 이유는 없지만 사실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상황이라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은 좀 해둘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지금 이 문제가 말하자면은 뭐 오늘 이 조선일보 기사에서 나왔는데 뭐 예를 들면 보좌관이 또 현금으로 지급했다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 사비 영수증 하나만 몇 개만 보여줘도 국민들이 여기서 의혹을 해소하고 그러면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과도한 정치적 공격은 하지 말자라고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와대의 대응, 특히 이제 탁현민 비서관의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이죠.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 자체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청와대 역시도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적어도 소상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 의무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발언 듣고 우리 전현 평론가님이 발언 요청하셨으니까 일단 이 논란 관련해서 발언들을 좀 듣고 전현 평론가님 얘기 들을게요. 듣고 오겠습니다. 진짜 옷값이 국가 기밀이냐? 그러면 국가 기밀이라면 그 임기 종료 이후에 그 사들인 그 장신구, 그다음에 옷, 뭐 핸드백이 있으면 핸드백, 신발 뭐 이 모든 걸 다 반환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김 여사의 의류 등은 예외 없이 김 여사 개인 카드로 그러니까 사비로 구매하는 걸로 원칙을 세워뒀습니다. 사비로 구매한 개인용품을 무슨 근거로 공개하라고 하는 것인가?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은 옷값이 국가 기밀이면 다 반환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주장을 할 거면 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최소한의 근거라도 제시해야 하는 거죠. 전혜연 평론가님, 일단은 국민의힘 측에서는 일단 이게 왜 국가 기밀 사안이냐 일단 여기에 근본적인 의문을 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좀 정미영 최고위원의 발언이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약간 끼워 맞춘 듯한 측면이 있어요. 이 특활비에 관련한 판결이 어디서 나왔죠? 서울행정법원. 이 말은 뭐냐면 국가의 예산이 사용된 부분에 대한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근데 청와대 해명은 뭐냐?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청와대 입장 보면 이걸 두 개를 분리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특활비에 옷값이 사용됐다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제를 하려면 그 근거가 뭔지를 조금 더 밝혀야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저는 지금 이제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공격이 과연 그럼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김건희 여사에게는 적용이 안 될까? 그럼 그때마다 국민들이 궁금하니까 김건희 여사 저거 뭐냐? 네. 이제 영부인 됐으니까 영리 활동 안 하는데 그 돈 어디서 나냐? 영수증 다 공개해라. 이게 과연 국민들이 정말 알고 싶어하는 것이냐? 정쟁적 소모이냐? 이 문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몇 년 전에도 이런 논란이 인 적이 있어요. 근데 참 이제 민망해하면서 밝힌 바가 있는데. 홈쇼핑에서 샀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백성문 변호사님. 네.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저도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뭐 이거를 뭐 특활비로 썼다 안 썼다 제가 이걸 왈가왈부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일단 법원의 판단이 나왔죠. 특활비 내역, 의전 비용 내용 공개하라고 판결 나왔습니다. 국가안보에 관련된 걸 제외하고 그걸 공개해서 여기 봐라 여기 지금 의상비를 하나도 안 쓰였잖아 하면 끝나요. 그럼 끝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청와대는 그걸 공개하지 않고 항소를 했어요. 이제 항소를 해서 이제 임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는 이 항소심 판결 안 나옵니다. 아 그래요?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되면 이거는 못 봐요 아무도.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니 사용이 안 됐다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면 되는데 이걸 공개 안 하고 그냥 그거는 다 사비로 썼습니다라고 하니까 자꾸 또 대중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네. 법원의 판단에 따른 안보와 관련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를 했으면 그럼 이런 논란은 굳이 지금 이렇게 저희가 지속해서 얘기할 필요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요. 청와대 탁현민 의전 비서관도 논란이 가세했습니다.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성 정장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서 이 의상들을 전부 사비로 구입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을 텐데 어떻게 하셨지?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궁금증은 가질 수가 있겠죠. 그거는 뭐 궁금증은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이 만약에 이게 특활비가 활용된 거라면 그러할 만한 의심적인 정황이라든지 혹은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요청을 해야지 개인의 사비로 산 옷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특활비로 활용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사실을 증거해야지 사실의 바탕이 없으면서 왜 이렇게 정의부터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비로 산 그 내역을 좀 공개해라. 또 이렇게 문자를 주시는데요. 그러면 그 입장을 제가 궁금해한다고 그냥 열어봐도 되는 건가요? 그 집에 가서? 사비로 산 내역을 공개하라는 걸 옷장을 마음대로 열어봐도 되느냐 이런 거에 비유했어요. 일단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보실까 좀 궁금해요, 배 소장님. 네, 뭐 빅데이터 상으로도 분석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래요? 네. 또 과거의 또 사례도 우리가 또 예를 들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임기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김정숙 여사가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일까? 그런데 이게 굉장히 차분하게 다뤄지냐? 그게 아니다. 지금 방송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굉장히 정쟁적으로 다뤄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핵심은 이거잖아요. 뭘까요? 이것이 국민의 세금, 특활비가 이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 그리고 또 관련 사안에 대해서 차분히 설명을 요구하면 되는 것이고 부족하다 싶으면, 그리고 그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더 따져 물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첫 번째는 표적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입고 있는 옷은 비슷한 양복 같지만 남성도 이 양복이 가격이 어마무시하고 그 가격의 차이가 또 엄청나요. 그러면 자녀들 다 뒤져야 되겠죠. 두 번째,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대결 구도가 돼버린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공방으로 퍼져나가거든요. 저는 핵심은 뭐냐? 국민 세금 특활비를 이용했냐? 또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네. 이건 구분돼서 작동이 돼야 되는 것이고, 네. 그렇지 않고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공개나 설명이 아닌 어느 순간 정쟁이 돼버린 거예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냉철하게 어떤 부분에 궁금증이 있고 어떤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지 차분히 따져 물으면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핵심인 것 같아요. 전혜연 평론가님. 그래서 뭐 이 문제를 애초에 제기한 시민단체도 그렇고 그 샀다는데 내역을 공개하면 될 일 아니냐 이렇게 뭐 특히 국민의힘 측에서는 공세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예,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궁금할 수는 있어요. 궁금하니까 전 국민에게 뭔가를 하려면 그때그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법적 근거가 있다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공인이라고 해도 사비로 쓴 걸 다 공개해라. 그건 제가 보기 지금 상태에서 좀 무리라고 보고 청와대에서 뭘 숨기려는 게 아니라 그럼 만약에 김정숙 여사가 공개했다고 쳐요. 정권이 이제 새 정권이 탄생해요. 거꾸로 민주당에서 김정숙 여사는 공개했다. 김건희 여사도 이번에 국민적 관심사고 살 때마다 공개해라? 네, 커뮤니티에서 뭐 저게 진품이다, 명품이다. 이번에 취임 한 달 이후에 한 2달 동안 옷을 보니까 100벌이다. 무슨 돈으로 샀냐. 전 이런 선례를 만드는 건 별로 좋지 않다라는 판단도 했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고민정 의원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로 기존의 옷들을 리폼하거나 이렇게 디자인하는 경우들이 좀 왕왕 계신데 인도에서 그 스카프를 선물로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블라우스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입고 가신 적도 있었거든요. 모친이 포목상을 하셔서 그러신지 워낙 그런 거에 재주도 좋으시고 감각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는 옆에 있으면서 뭐 리폼하고 새로 만들고 이런 거 워낙 많이 봐왔어서 이러한 이 기사들이 굉장히 좀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고 이게 이런 기사가 왜 하필 이때 나오는가. 노무현 대통령님 때의 권양숙 여사 이런 그 사건들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권양숙 여사 사건이 떠오른다. 이게 무슨 뜻일지 시청자분들께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이때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취임하는 대통령 그리고 퇴임하는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이 이제 보도에 나온 적이 있는데 데드크로스다. 지지율 차이가 많지 않거나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많다.
라는 이제 시점에서 이렇게 정권 말기의 대통령을 물론 세금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건 가능하지만 특히 배우자가 입은 옷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몇 벌이다, 뭐 스카프가 뭐다, 브로치가 얼마짜리 아니냐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망신주기 일환으로 어떤 지지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만회하려는 이것을 조금 더 방패막이 하자는 모종의 의도가 아닌가 이런 정치권의 일부 해석이 나오는 것이고 이 노무현 대통령 때 생각을 해보시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망신 주는 언론 보도, 굉장히 가짜 뉴스가 조금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논두렁, 바시게 그것 때문에 사실 주요 언론들이 굉장히 조롱조로 이제 보도를 내기도 했었는데 뒤늦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살펴봤더니 그 진술 자체가 그 보도 자체가 가짜 뉴스였거든요. 가짜 뉴스가 이렇게 횡행하다 보면 지나치게 한 사람에 대한 인격권이 침해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런 정치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고민정 위원의 생각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요. 중요한 건 가짜 뉴스를 선별하는 겁니다. 가짜 진짜를 분리하고 실제로 세금이라든가 특활비는 감시하는 게 맞죠. 하지만 지나친 억측으로 보도만 이제 쏟아내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정숙 여사가 이 착용했던 장신구라고 할까요? 우리말로 표현한다 뭐 장신구, 액세서리 뭐 그런 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지금 어찌 보면 의상비보다 더 언론에서 뜨겁게 보도가 됐던 건 바로 이 브로치인 것 같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직접 착용했던 브로치인데 그게 이제 뭐 명품 시사의 아주 고가의 브로치가 아니냐. 이제 이게 또 네티즌들이 이제 뭐 찾아낸 거죠. 지금 바로 저겁니다. 네. 근데 저게 만약에 진품이다라고 하면 뭐 2억 원을 넘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지금 뭐 일단 일각에서 나오는 건 저걸 보고 이제 또 진품인지 가품인지 네티즌들이 찾습니다. 그러니까 저 꼬리 부분이 이렇게 길게 나와서 이건 진품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2만 원 좀 넘는 다른 영국 액세서리 작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공방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게 지금 2억 원대인지 2만 원대인지 사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도 좀 어이가 없긴 합니다만 지금 일단은 아까 나왔던 그 옷과 지금 이 소위 이 장신구들 결국 이게 너무 고가고 그 고가를 결국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 세금으로 산 거 아니야? 이 논란으로 지금 계속 이게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명품이라면 그 해당 명품사에서 거기는 딱 한눈에 보면 알잖아요. 금방 알죠. 네. 저도 뭐 여론조사 보면 이 여론조사가 뭘 의미하는지 알잖아요. 역시 전문가십니다. 네. 그러니까 거론된 명품업체 관계자가 저 제품은 우리 회사의 제품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저 그러면 브로치가 진품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결론은 뭐냐? 우리 회사의 제품이 아니고 다른 회사의 제품이라면 그게 진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이건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이 높고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 이야기도 건드리다가 별 뭐 효과를 없잖아요. 정치적인 공방을 벌일 때. 그러니까 그래 뭐 보면 외교 무대에 나가서도 문재인 대통령보다 앞서 걸어가고 느닷없이 대통령의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동안 좀 못마땅스러웠어. 임기 이제 마무리돼 가니까 표적은 그래. 김정숙 여사 못마땅해. 옷도 그렇게 많이 사 입었어? 그게 뭐야? 특활비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진영 대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쨌거나 간에 보수 진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마음에 안 들지만 김정숙 여사는 더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여론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냉철하고 차분한 가운데에서 저는 외국에서 이런 상황을 볼 때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참 정말 이거 가지고 또 하루 종일 한 달 내, 1년 내에 또 왁자지껄하구나. 그렇게 보시지 말고 저는 차분하게 뭐가 핵심이고 뭐가 문제냐. 그게 문제면 문제대로 다 지성인의 기준을 가지고서 그것을 판단하면 되는 것이죠. 혹시 앞서 의상비 논란에서도 청와대 입장 냈는데 이 브로치 관련해서도 혹시 입장이 나왔을까요? 전혜연 평론가님. 예,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 크게 세 가지를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그러면 이 브로치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야? 그런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고 두 번째로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어도 아니 그래도 대통령의 영부인으로 불리는 인물이 명품을 한 거 아니야? 명품이라는 거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그럼 가품인가?
가품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죠. 다만 이 표본 모형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 건데 그것만 가지고 특정 제품이 가품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세 번째 이런 말을 하신 어르신들이 있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저런 브로치를 달고 나와서 말을 만드냐. 근데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이 브로치를 단 날 좀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유학생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는 날이었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뭐 인도나 이런 데서 온 유학생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우리가 왜 이제 저럴 때는 저쪽 나라와 관계된 뭐 장신구를 하거나 뭐 헤어스타일 하거나 그쪽 의상 디자이너들이 많이 소품이 되거나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근데 아마 처음에는 이제 살이 인도의 전통 의상을 하는 그런 의상을 입을까 하다가 그건 좀 너무 과하다고 해서 브로치를 다는 것 정도로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왜 그럼 호랑이냐? 그러니까 왜 브로치인데 저 나라 유학생들 만나는 이제 저런 브로치인가 이제 그런 건지 궁금증이 또. 인도는 총리가 세계 호랑이의 날을 기념할 정도로 이 호랑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달았고 탁 비서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그쪽 당시 그날 분위기에서는 어울린다, 좋아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저게 근데 호랑인가요? 나 저 모르겠어요. 표범이 있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관련해서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 또 얘기를 했대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상비 논란에 불을 붙인 사진 한 장이 있어요. 바로 2018년 7월 김정숙 여사가 행사에서 착용한 그 동물 브로치 사진인데 예. 이게 이제 고가품 브랜드 C사의 2억 원짜리 브로치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발표하셨네요. 저도 지금 그걸 보고 있는데 네. 이게 같은 걸로 보인다는 게 전 더 놀라운데요. 꼬리가 다르잖아요. 꼬리가. 저는 어떤 디자이너가 개인적으로 작업을 해서 상품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더 그런 거는 실제로 그 디자인하신 분이 모모일보의 이런 사태를 보고 며칠 전에 가서 항의를 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뭐 반영이 안 됐다고 무척 분통해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어떤 디자이너가 작업을 했다. 그러면 뭐 국내 디자이너인가 봐요. 지금 탁현민 의전 비서관은 아마 그 디자이너가 누군지 좀 아는 듯한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럼 국내 디자이너가 뭐 선물을 했다 지금 이런 뉘앙스로 얘기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런 설명이 나오는 거죠. 그런 설명이 나오는데 이게 왜 불붙기 딱 좋은 이슈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를 거부하고 국무총리직에서 철수했다. 그걸로 끝이에요. 더 퍼질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게 불붙는 이슈죠. 배 소장이 무슨 넥타이를 했다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런데 자 불붙는 이슈이기에 여사의 또 대통령 배우자의 옷, 보석 그래? 뭐지?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논란이 된 게 옷이고 보석은 또 사치하고 화려하잖아요.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규명되기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쟁화의 딱이죠. 이슈가 어디로 넘어가냐. 특활비, 세금, 소송 꼬이면 우리 이슈 파이트에서 해결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꼬아가면서 이것을 정쟁으로 삼는 거죠. 네. 청와대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특활비를 서울행정법원이 1심에서 공개하라라고 했는데 일단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지금 한 상황이잖아요.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막대한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된 예산 심사 없이 사후 감독 없이 그렇게 마구 지출돼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서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늘 하셨던 말씀입니다.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이렇게 국민들께 약속하셨어요. 투명하게 공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와대의 대통령 특수활동비는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것을 그 기밀로 해도 그것은 외부 공개를 뭐 잠시 동안 금지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이 뭐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더 화를 크게 불러일으키고 형사처벌 문제까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솔직히 개인 중에 공개를 하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고
향후에 여러 가지 논란을 덜 키우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청와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은 먼저 경험한 입장에서는 네. 빨리 공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처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재섭 위원장님, 물론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뭐 검사 출신이긴 합니다만 어떤 뭐 근거나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청와대 대통령의 특수활동비는 공개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일단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공개를 하라.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까지 이제 가져오면서 압박을 더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이 특활비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바가 있으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근데 이제 우리 특활비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공개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항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첩보라든지 내지는 뭐 안보에 관한 이슈라든지 말 그대로 이제 국가 운영에 필요하지만 안보에 굉장히 필요하지만 지출 내역을 밝히기, 그 지출 내역을 드러내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국민께 다 공개를 했을 때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활비라는 것이 사실 저렇게 말처럼 쉽게 다 공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저는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번 부분에 한해서는 저는 특활비 내역을 그래도 공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국가안보 분명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특활비 내역을 우리 지켜줄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비슷한 사례가 제가 뭘 알고 있냐면 예전에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하던 때에 당시에 이거 막 한미 자유무역 협정 이거 반대한다, 부당하다 하면서 당시에 이제 민주노동당이었던 강기갑 의원이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막 하셔서 항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회의록이라는 게 대중하게 바로 공개할 수가 없는 내역이거든요. 왜냐하면 국가 간의 합의였기 때문에 공개하기 대단히 까다로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당시에 정부가 해결을 했었냐면 강기갑 의원이 혼자 들어와서 사진도 찍지 않고 적어가지도 않고 배석자도 없이 열람을 할 수 있게끔 회의록만 열람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그 논란이 일단락된 적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서도 국민의힘이 굉장히 많은 비판들을 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세요. 이거 제대로 해명해야 된다. 불만을 갖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청와대 입장에서도 다 공개하기는 어렵더라도 이런 식으로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몇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라든지 배석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일부분을 공개해서 확인시켜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청와대가 해법이나 방식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이것은 개인이 쓴 거다, 특활비 아니다, 공개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철벽을 치는 방식으로는 계속 이것이 정쟁화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막 떠오르는 게 있어요. 백승훈 변호사님, 뭐 이제 과거 우리 정치사를 보면 이렇게 첨예하게 맞붙은 게 또 그런 게 있잖아요. NLL 발언록 뭐 공개 파문 등등등 뭐 지금 여러 가지 막 스쳐 지나가는데 지금 이 사안 앞서도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게 지금으로서는 아예 공개가 안 되고 한 최장 몇십 년 지금 묻힐 가능성이 지금 농후하다는 게 지금 언론 보도 같아요. 일단은 뭐 항소심 판단이 5월 10일 전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하면 일단 15년, 그 연장하면 30년입니다. 사생활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그럼 이제 말 그대로 보기 힘들죠. 이걸 보려면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던가 형사사건에 관련돼서 고등검사장이 부장판사가 이걸 관련해서 공개를 한다거나 뭐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지정되면 끝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재섭 의원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거를 막 키워서 정쟁화하자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는 않는데 근데 굉장히 많은 언론이나 국민들이 궁금해하잖아요. 그리고 어쨌건 법원에서 특활비 내역을 안보와 관련된 걸 빼고 공개하라고 했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의 사비로 샀다면 그 영수증을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안보 빼고 여기 봐라 여기에서 지금 김정숙 여사의 무슨 뭐 장신구나 옷이랑 상관없는 것 아니냐라고 오히려 이걸 확인시켜주면서 이걸 논란을 털고 갈 수 있는데 난 이거 못 보여주겠어. 우리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하면 15년 못 보지. 이러면 뭐가 있는 것 같잖아요, 더. 그러니까 이거를 털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청와대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은 그거 같아요. 언론이나 시청자분들, 국민분들은 물론 다 100%라는 건 아닙니다만 궁금해. 진짜로 무슨 돈으로 샀는지. 근데 청와대는 궁금해한다고 다 공개하냐?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서 갑자기 소환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5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그때 뭐 옷값 논란 이거를 많은 언론들 다시 한번 또 정치 평론가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전현 평론가님. 예, 근데 제가 조금 전제를 둬야 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한쪽은 지금 뭐 인터넷에서 이렇더라, 국민들이 궁금하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단계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언론에서 혹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에 나왔다는 사안이라는 조금 분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 재임 시절에 굉장히 의상으로 많은 좀 기사가 생산이 됐었어요. 거기에 대한 비판 기사가 나올 정도였는데 패션 정치다, 패션 외교다 해서 해외를 순방하면 그 나라와 연관된 색깔의 옷을 입는다던가 뭐 그 나라를 상징하는 색깔과 연관된 액세서리를 착용하는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몽골에서는 초원과 사막을 떠올리는 녹색 옷을 입었었고요. 또 네덜란드에서는 오렌지색 머플러를 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전통 의상에 보라색이 많이 활용된다고 하는데 또 보라색 재킷을 입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의상비와 관련된 부분이 나중에 보면 어떻게 좀 결론이 나냐면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35억 원을 상납받았다. 그런데 이 비용이 어디에 쓰였느냐? 뭐 운동 치료를 비롯해서 최순실 씨와 관련되어 의상실 운영 비용, 그러니까 의상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소가 됐고요. 그리고 이 특활비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하고 병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된 바가 있어서 좀 연동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좀 한마디만 붙이고 싶으면 저는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공직자 재산 공개 있잖아요. 저희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이었었거든요.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제 예적금 부동산 다 공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저한테 의심을 갖든 말든 무조건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아주 특수한 경우에 예외 사항이 있잖아요.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특활비 부분은 정치권에서도 합의가 안 되고 김대섭 비대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국민적 의혹이나 궁금할 때마다 공개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좀 맞을까 생각이 들어서 정쟁의 소지가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럼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우리도 특활비를 어떤 방식으로 할 테니 청와대도 해라. 뭐 이런 것도 하나 정치적으로 고려해본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엔 판결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정치적 공방을 넣어서 판결이 있었는데 공개를 안 하니까 자꾸 논란이 커진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 나온 김에 손정혜 변호사님, 그래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옷값 논란 관련해서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유영하 변호사가 한 그 방송에 나와서 좀 억울함을 호소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상비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일단 특검에서 기소했을 때는 최서원 씨가 의상비 3억 원을 대납해줬다라는 결론으로 이제 기소를 했었지만 또 일부 특활비 관련된 조서를 보면 특활비 일부를 대통령의 의상비로 썼다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일부 불일치하고 형사 재판이 어느 정도는 조금 모순되는 점이 있다. 역사가 평가해 줄 것이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한 것인데요. 사실 그 박 전 대통령 의상비와 김 여사의 지금 의상비 문제는 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때 의상비가 거론되면서 문제가 됐던 거는 특활비를 뇌물로 받았다라고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가 경제공동체로 기소가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 뇌물이 핵심적인 부분이고 국고손실이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고 실제로 국정원에서 법률상 권한 없이 이제 뇌물을 받았다는 점으로 이제 처벌을 받고 그런 그 뇌물을 받은 특활비를 뭐를 했느냐라는 주장의 일부가 의상비로 사용됐다. 이런 취지의 이제 주장인 것이고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판결이 나왔는데 그 판결 내용에도 어떻게 돼 있냐면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의전활동으로 쓴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청와대는 개인정보라는 거거든요. 판결에 따르더라도 개인정보를 공개할 어떤 법적인 근거는 없다. 다만 특활비로 사용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부존재함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영수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존재한다라고 이미 밝힌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 부분의 논란이 앞으로 증폭될지 사그라들지 일단 관심 있게 따라붙어 볼게요. 자, 윤석열 당선인이 그제 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참 만찬 회동하면서 앙금을 푼 지 이틀 지났잖아요. 뭔가 행보가 궁금해요. 오늘 어디를 찾아갔다면서요. 손정혜 변호사님 어디 갔습니까? 오늘 오전이었죠. 서울의 이제 명동 성당 근처에 이제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명동 밥집을 찾아서
봉사활동을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사실 윤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에 이미 명동을 이제 방문을 했었고 그때 선거가 끝나면 밭집을 찾아서 봉사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오늘 이제 조속하게 이제 지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일단 정순택 대주교가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도 했고요. 윤 당선인이 1년에 한 번 정도 내가 이제 급식 봉사를 해왔는데 2시간 일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라고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고 오늘 명동 밭집에서 1시간 30분가량 이제 봉사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선거 때 후보 시절 때 갔었을 때 또 올게요 약속을 오늘 지키는 의미라는데 오늘 봉사 장면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축하드리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많이 바쁘실 텐데 또 저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외된 분들의 목소리에 또 이렇게 경청하는 그런 또 정책을 펼쳐주시면 좋겠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오전에 정순택 대주교님과 차담을 갖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바로 밥집 봉사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 2월에 당선인이 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거 끝나고 명동 밥집을 다시 찾아가겠다 약속을 드렸습니다. 사실 뭐 저 모습 보고 응원하시고 흐뭇해하시는 시청자도 계시고 또 별로 안 좋게 보시는 시청자도 계세요. 이번 대선 결과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약속을 지킨다는 이미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그리고 저 앞치마 또 바퍼 복장이 잘 어울려요. 또 김치찌개도 백기 김치찌개 좀 고춧가루를 덜 넣고 그걸 한 예능 방송에서 만드는데 먹고 싶더라고요. 배고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바마 대통령도 한번 찾아갈게요 했는데 저 몰래 살짝 찾아가요. 그러면 미국 국민들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깜짝 놀라요. 여기가 뭐냐? 바로 여기에 이른바 신뢰 또 소통이 담겨 있는 감동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 약속을 지키는 행동을 통해서 이미지가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 수행 기대감도 소통, 또 민생, 서민, 심지어는 종교 활동이거든요. 뭐 다차원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김재섭 위원장이 전략이 담겨 있고 그걸 떠나서 어쨌든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 근데 약속하니까 생각나는 게 약속 행보가 이번이 처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아, 그래요? 네, 남대문 시장에 한번 다시 방문하신 적이 있고 그다음에 화재로 피해를 입었던 울진에 방문을 했던 적이 있어서 이번 그 방문은 세 번째가 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라는 그 국민들께 이제 신뢰를 좀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 뭐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굉장히 말하자면 강박관념 같은 것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뭐 청와대 관련돼서도 막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지만 그게 이제 1호 공약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것도 또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당선인이 적어도 방문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종교계 명동성당 방문했고 명동 밥집에서 배식 봉사도 했어요. 밥퍼 봉사도 했는데 오늘 종교계를 찾은 분이 또 있다고 합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계십니다. 사부대중께서는 큰 박수로 외빈 여러분들을 우리 불교는 긴 세월 민족의 삶과 함께 해왔습니다. 불교가 실천해온 자비와 상생의 정신은 우리 국민의 심성에 녹아
이웃을 생각하고 자연을 아끼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오미크론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계신 국민들께 불교가 변함없는 용기와 힘을 주리라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도 모습이 보였는데 저곳이 정확히 어디입니까? 어떤 행사입니까? 전현 평론가님. 예, 대한불교 종회 중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요. 불교계의 최고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종정리아의 추대를 직접 축하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이 자리를 차지했는데 대통령이 현직에서 이렇게 찾는 것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굉장히 눈길을 끌었고 네. 두 번째는 사실은 저 행사의 의미가 또 궁금하잖아요. 네. 불교계의 자비와 상생,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갈등과 대립을 이제 좀 넘자. 그래서 화합과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자고 거듭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조계사 행사에 최초 참석했다니까 생각나는 게 백성원 변호사님 사실 임기 중에 불교계 행사에 간 게 상당히 기억이 별로 안 납니다. 그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사실 이번 정부에서 계속 논란이 됐던 게 있어요. 뭘까요? 마치 약간 불교가 홀대되는 느낌. 그러니까 천주교를 좀 더 중시하고 불교 홀대되는 느낌이 있어서 불교계와 어느 정도 갈등이 좀 있었고 또 아시는 것처럼 정청래 의원과 불교계가 정말 한번 굉장히 강하게 부딪혔고 그랬죠. 지금도 아직 해소가 안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재 관람료를 봉이 김선달에 비유해서 이제 불교계가 굉장히 격분을 했었던 뭐 앞으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교와의 갈등이 계속 지속돼서는 절대 좋을 건 없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찾은 것도 그 부분에 대한 이유, 그동안 집권하는 기간 내내 불교계가 갖고 있었던 어느 정도의 서운함도 해소시키고 또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도 이 논란을 좀 잠재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사실 불교계 원성이 자자한 게 정청래 의원의 이 발언 때문이었어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3.5km 밖에서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돼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 이런 거는 문화재청이 나서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랬던 정청래 의원이 어제 국회 전체 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국감 이후 천년 고찰 한 20여 군데를 제가 좀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대표적으로 우리의 국보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이제 8만 대장경 이제 해인사에 있죠. 갔는데 정말 우리 선조들이 어쩌면 이 장소에 이렇게 과학적으로 여기다 세웠을까? 그 8만 대장경도 국보지만 8만 대장경이 있는 그 전각 자체도 완전 국보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문화재에 대해서 국가가 유지관리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법을 문화재보호법을 개정안을 냈는데 문화재청장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찬론을 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 그리고 정청래 의원의 이 발언이 좀 불심을 달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럼요. 이게 바로 불심입니다. 불심은 용서, 또 자비, 염화미소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입니다. 모든 종교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가서 안 가는 것보다는 가서 참석하는 것이 그만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통합을 필요하는 우리 시대에 불심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네요. 통합의 메시지가 좀 널리 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